극한과 무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무척 큰 수를 의미하는 단어들인데 수학 시간에 배운 것 같긴 한데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고민 없이 무심코 지나치기 쉽습니다. 극한과 무한에 공통으로 쓰이는 한이라는 자는 한할 한자로서 한정한다, 끝, 지경, 땅의 가장자리, 경계 등을 의미합니다. 먼저 극한은 궁극의 한계로서 수학에서는 어떤 양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어떤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경계에 끝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죠. 그렇지만 결국 다다르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무한이란 그 경계가 끝없이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경계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극한은 경계에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며 무한은 그 경계를 넘어 끝없이 확장되는 것으로 극한에서 앞 글자 극자가 바로 태극기의 문양 즉 태극에서의 그 극자입니다. 주역 계사상전에서는 태극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에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생하고 양의가 사상을 생하고 사상이 팔괘를 생한다. 팔괘가 기륭을 정하고 대업을 생한다. 태극의 운동으로 음양이 결정되고 다시 팔괘가 정해지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64궤 중 하나의 궤사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이 후대에 꾸며진 이야기로 큰 의미가 없는 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역의 64궤는 천수송, 지수사, 풍천소축 등등이며 이를 8궤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수송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면 위의 궤가 천즉 8궤 중 건궤이고 아래의 궤가 수즉 8궤 중 감궤로 8궤 중 건궤와 감궤 두 궤가 합쳐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궤의 이름은 송 즉 소송 다툼을 의미하는 송으로서 송이 바로 실제 점괘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궤 천즉 하늘과 아래의 궤 수즉 물이 소송이라는 점괘를 설명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껏 공부한 바로 서로 별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즉 8궤가 각각 의미를 갖고 상하로 구성되어 64궤 중 하나의 점괘가 되는 것이 아니라 64궤 하나하나가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각 점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일관적인 규칙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되죠.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태극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 우선 점치는 방법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래의 글은 김상섭가 쓰신 바르게 풀어 쓴 주역전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약 30cm 길이의 가느다란 대나무 쉰개를 산가지로 하여 통 속에 넣어 상 위에 놓아둔다. 1. 궤를 얻는 법. 통 속에 들어있는 쉰개의 산가지를 잡아내어 그 중 하나를 뽑아 다시 통 속에 넣고 사용하지 않는다. 제1변 산가지 49개를 사용한다. 1산가지 49개를 임의로 두 손에 나뉘어 쥐고 왼손에 쥔 것은 상 위쪽에 가로로 놓고 오른손에 쥔 것은 상 아래쪽에 가로로 놓는다. 이 위쪽에 산가지 하나를 뽑아 위쪽과 아래쪽의 산가지 사이에 세로로 놓는다. 3왼손으로 위쪽에 산가지를 쥐고 오른손으로 4개씩 셈하여 덜어낸다. 덜어낸 시초는 위쪽 그 자리에 가로로 놓는다. 사산가지가 4개 이하가 남으면 이것을 세로로 놓아둔 산가지의 왼쪽에 세로로 놓는다. 오른손으로 아래쪽에 산가지를 쥐고 왼손으로 4개씩 셈하여 덜어낸다. 덜어낸 시초는 아래쪽 그 자리에 가로로 놓는다. 6산가지가 4개 이하가 남으면 이것을 세로로 놓아둔 산가지의 오른쪽에 세로로 놓는다. 7세로로 놓아둔 산가지를 모두 합하여 상 한쪽에 세로로 놓아둔다. 이것으로 제1변은 끝난다. 세로로 놓아둔 산가지를 모두 합한 수는 5개가 아니면 9개가 된다. 이 중 얻은 한 수를 49에서 빼면 나머지 산가지 수는 44개 혹은 40개 가운데 하나를 얻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반복해서 실행하여 하나의 점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앞으로 자주점을 칠 것이 아니라면 전부를 완전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해했어도 내일 까먹기 때문이지요. 지금부터는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국기로 선택된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글은
김상섭 씨가 쓴 태극기의 정체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어서 송기무처서에 다음과 같이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송기무처서는 바로 기무처에 보낸 박영유의 국기 제정 경위에 대한 보고서이다. 국기의 표식은 메이지마루 선중에서 영국 영사 에스턴과 더불어 상의하였다. 그의 말에 이배 선장인 영국 사람이 사해를 두루 돌아다녀 각국의 국기를 잘 알고 또 각색의 분별과 원근 이동도 환히 안다고 말하므로 이와 함께 상의하였다. 이 선장은 태국 8괴의 도식은 특별히 훌륭한 것이나 8괴의 분포가 자모초자 빽빽하고 복잡함하고 불분명해 보일 뿐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이 이를 보고 제작하는데도 매우 불편할 것이니 사괴만을 사용하기로 바꾸어 이를 내 모퉁이에 그려 넣으면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외국에서는 국기 외에 반드시 군주의 기표가 있으니 국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본떠 채색과 무늬를 찬란하고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이제 이 선장으로 하여금 국기의 대중 소각일본식을 만들게 하여 그 중에 소일본을 지금 올려보낸다. 주상의 기는 태극을 가운데 두고 팔괘는 기의 주변에 분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바탕은 홍색을 전용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일 것 같다. 이미 각국과 수교를 맺은 후에 무릇 사신으로 가는 사람은 예의상 국기가 없으면 안 될 것이니 각 항구에서 6문 이상 한 포를 적재한 각국 군함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축포를 쏘아 예로써 대하여야 하며 이때 당연히 이 나라 사신의 국기를 개양하여 분별해야 한다. 또 서로 조약을 맺은 각국이 각각 경축절을 맞이할 때에도 국기를 달아 서로 축하의 예를 해야 하며 각국 공사가 서로 회합할 때에도 국기로서 앉는 순서를 나타낸다. 이러한 모든 일은 국기를 만들어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제 영국, 미국, 독일, 일본 각국이 모두 우리 국기를 그려갔으니 이러한 일은 반드시 천하에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상세히 상달하기 바란다. 물론 고태극도가 마건충의 건의로 태극기의 원형으로 채택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김웅집이 마건충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정해 보고 한 것 또한 맞고요. 그러나 김웅집이 건의를 수긍하여 받아들인 것은 예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낮춘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따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며 내심 그도 고태극도가 국기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 유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마건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은 태극기의 정체에 나오는 글입니다. 마건충 1845년부터 1900년까지는 본래 문법을 연구한 사람이었다. 젊을 때 상해에서 라틴문, 히라문, 영문, 프랑스문 등을 익혔고 1875년에 프랑스에 유학하였다. 귀국한 이후 이용장의 마카에서 외교 활동을 하였고 10년 동안 노력을 기울여 최초의 중국어 문법책인 마시문통을 저술하였다. 당시는 서세동점의 시기였습니다. 조선이 국기가 필요하게 된 것도 그 같은 상황 때문이었겠죠. 조선 반도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그나마 서구 유학파 출신 마건충이 조선의 국기 선택에 관해 조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황준원의 주장처럼 용이 그려져 있는 용기를 제안했었습니다. 오히려 김웅집이 역제안하고 이를 마건충이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의 글은 일본이 이모군란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조선이 이에 응하여 박영유를 대표로 해서 일본에 사죄사를 보내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박영유는 도이라는 일본 기선 메이지 마루오의 영국인 선장 제임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태극주의의 8괴 중 4괴를 제거하여 태극기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김웅집의 역제안을 마건충이 수긍하고 그리고 채택된 태극기는 일본으로 가는 메이지 마루오 선상에서 영국인 선장 제임스의 건의를 받아들여 급히 완성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극의 진짜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이 글은 김상섭 씨가 쓰신 태극기의 정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후세학자들은 태극에 대해 여러 가지로 해석하였다. 삼국시대 위에 왕필 226년부터 249년까지 은점을 칠 때 사용하는 50개의 시초 중 사용하지 않는 최초의 하나를 태극이라고 하였다. 천지의 수를 변화시켜 이에 의거한 수가 50이다. 49개를 사용하므로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하니
이것으로 통하고 수가 아니면서 수인이 이것으로 이룬다. 이것이 역의 태극이다. 그는 50개의 시초 중 사용하지 않는 최초의 한 개가 곧 시초를 셈하는 본원이며 이것이 태극이라고 하였다. 당의 최경은 50개의 시초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49개의 시초를 태극이라 하였다. 앞서 점치는 법을 설명한 것은 뒤에 이 기록 때문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태극의 의미를 점치는 방식에서 찾아낸 것이며 정약용의 경우는 50개의 시초 모두를 태극이라고 말했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쪽과 아래쪽 산가지 사이에 세로로 놓여진 산가지가 태극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앞서 점치는 법에서 제1변의 2번 과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